테라 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대표.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돼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요.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네, 국내 송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인데요. 주요 사건들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몬테네그로 법원이 권 씨와 그리고 측근 한모 씨에 대한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보석 청구를 인용한 근거는 뭐라고 봐야 되나요? 네, 40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억 8천 정도의 보석금을 납부하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이제 보석을 받아들였는데요. 이 보석이라는 제도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이 정도의 보석 보증금을 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도주를 하게 되면 이거를 몰취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금액의 거액의 보석금을 내도록 하게 된다면은 도주를 막고 방지할 만한 충분한 이유와 근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이제 법원에서는 보석 결정을 내렸는데요.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몬테네그로 법원에 일단 기소된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테라폼레스 관련된 전반적인 것과 좀 다른 내용들입니다. 예. 소위 말하는 여권 위조라든지 공문서 위조라기 때문에 다른 지금 이 권도형이 갖고 있는 혐의점의 규모에 비해서 좀 작은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도주 우려를 낮다라고 상대적으로 판단한 부분도 있고, 이제 권도형의 추정 재산보다는 이제 이 재산과는 별개로 이 금액 자체를 일단은 나름 큰 금액으로 판단해가지고 보석을 예. 내린 걸로는 보입니다. 예. 다만 이제 이 보석이 도주를 막을 만큼의 충분한 위하력이 있는 보석금인가? 이거는 좀 의문이죠. 왜냐하면은 워낙 큰 금액의 이제 재산을 형성하고 있을 예. 것이라는 것이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례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네, 현지 검찰에서도 그 권도영 씨의 재력에 비해서는 보석금 규모가 좀 적다고 반대를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실제로 이제 재판 과정에서 재산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도 있었는데요. 사실 몬테네그로 법원에서 권도영의 재산을 파악하고 보석 전에 이거를 결정하기 위해서 분석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나 절차는 사실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있는 아파트, 부동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고 나머지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했다고 하는데 예. 일단은 재판장으로서는 그렇다고 나머지 재산 전체를 파악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크게 전체적인 금액들을 고려하지 않고 보석 결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전 이 얘기를 듣고 좀 궁금했던 게 지금 권도영 씨 이 재산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 동결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보석 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그 동결된 자산이 사실은 권도영 씨의 전체 자산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한마디로 권도영 씨가 여기저기서 사업을 운영을 했기 때문에 검찰이 파악한 국내 자산 중에서 약 2천억 원 정도를 이제 동결하긴 했지만은 예. 그 외에 글로벌로 있는 자산들, 가상 자산들은 얼마나 있는지를 현재로서는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고 했을 때 궁금하게 우리가 여길 수 있는 부분은 그럼 보석금을 어떻게 낼 것인가? 그렇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자산이 다 동결된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런 보석 결정이 내리고 또 보석금을 납부하는 거를 혹시 보게 된다면은 이 죄송합니다. 이 보석 결정이 되기 전에 동결된 것과는 별개의 자산들이 상당히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일단 권도영 씨는 거주지 제한이 되는데 구치소에서 풀려나면 그 아파트에서만 있어야 되긴 하지만 휴대전화 같은 건 사용이 가능합니까? 네, 기본적으로 구치소에 구금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특별히 보석 결정 중에서 외부와의 뭐 통신과 인터넷이 불가능하다 뭐 이런 조건이 없다면은 거주지만 제한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범죄 수익을 추가로 인출하거나 다른 데 숨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거는 추정 보도기는 하지만은요, 보석 신청 직전에 상당한 금액이 인출된 부분을 확인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상자산 거래는 꼭 은행 지점에 가가지고 무언가를 빼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만 된다면 바로바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 사실은 본인 명의 혹은 본인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상당한 형태의 재산들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를 운용하거나 인출하거나 은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재판 있기 며칠 전부터 뭐 수십억 원 가까이 가상화폐를 인출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본인은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누군가 이제 조력자가 이거 가상화폐를 인출했다 이런 상황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예,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국내에서 재산이 동결됐는데 지금 가상화폐를 인출한다? 그럼 이것도 불법 아닌가요? 네, 그래서 지금 동결된 재산 외의 재산을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권도영 씨가 한때는 뭐 추정 재산이 조 단위에 이르렀기 예. 때문에 지금 관련된 금액을 국내에서 파악하고 동결할 수 있는 그 범위 내로만 가지고 있을 가능성은 오히려 낮고요. 여러 세계
여러 또 곳에 또 그리고 여러 형태의 가상자산으로 여러 명의로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사실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관련돼 가지고 그 금액들이 인출하거나 운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자유로울 가능성이 있고요.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검찰 수사 상당히 강도 높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계좌 동결 조치 등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은 여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가지고 확보해야 하는데 확보하지 못한 재산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걸 막을 방법은 없습니까? 네, 일단은 두 가지가 확실해야 할 겁니다. 이 재산, 이 가상자산 계좌에 있는 재산이 권도영 씨의 재산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그 부분들이 소명이 되어야 할 텐데 아마 여러 가지 형태로 봤을 때는 권도영 씨 본인 명의의 재산을 이미 제3자 명의로 다 돌려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결국은 이 사건은 이 권도영 씨가 지금 부여받고 있는 혐의가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사뿐만이 아니라 그 수사 이후에 이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를 본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까지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것을 범죄라고 한다면은 이 범죄는 한국에서 일어난 한국 범죄가 아닙니다. 사실 가상자산에는 국경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은 이 자산에 일어난 범죄의 피해자도 글로벌리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요. 이것에 대한 수사 그리고 재산의 보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추적도 사실은 여러 당국들의 협조가 같이 있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어느 나라로 송환할 것인가에 대한 신병 갖고 주로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은 예. 오히려 이제 각 나라 수사 당국들이 경쟁이 아니라 협력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위조 요건 사용 혐의에 대한 재판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재판이 이제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얼마나 길어질까요? 이것도 참 궁금한데. 네, 모든 형사 재판은 피고인이 무죄를 다투지 않고 유죄를 인정하면 빨리 끝나고요. 무죄를 다투게 되면 굉장히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는 지금 권현성 씨는 이제 권도영 씨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혐의 사실을 다투고 있기 때문에 사실 네. 재판이 일반적으로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여기에 대한 판단이 있는 다음에 범죄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을 합니다. 결국은 송환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라도 해당되는 소송을 빨리 끝내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코스타리카 여권을 위조한 것이 맞느냐에 대한 부분이다 예. 보니까 어찌 보면 몬테네그로 입장에서도 해외 국가 국적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확인하고 관련된 자료들을 받고 하는 절차들이 생각보다는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사실 관심은 권도영 씨가 우리나라로 언제 송환될지 그 부분이잖아요. 뭐 우리나라를 먼저 갈 것인가, 미국으로 먼저 갈 것인가 관심인데 지금 최근 보도 보니까 국내 송환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 겁니까? 네, 일단은 이거는 아직은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기본적으로 수사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입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면은 그 행위가 일어난 곳, 일어난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겠죠. 인적 물적 증거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권도영 씨가 이제 이번에 그 구속되기 전까지도 예.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꼭 한국에서만 한 건 아니고 다양한 나라를 오가면서 하긴 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특히 우리나라 검찰의 시각에서는 권도영 씨와 가장 핵심적으로 이 사건들을 기획하고 공모한 주체로 본 사람이 이제 신영선 씨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인 인물, 공모자, 관련된 증거들 그리고 임직원들이 소위 말하는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데 필요로 하는 객관적인 증거와 인적인 증거들이 대다수가 한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한국에서 관할권을 가지고 신병을 인도받아서 하는 게 더 맞다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다만 이거를 이제 미국이나 다른 나라 당국들이 얼마나 인지하고 받아들일 것인지는 또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신병 인도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네, 일단은 몬테네그로 법원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범죄인 인도 청구에 대해 가지고 판단하는 법원의 판단 절차들이 있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외교적인 부분들도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몬테네그로에서 그 위조 요건 관련된 그 재판이 마무리가 되고 나서 국내로 송환이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또 범죄인 인도 청구에 관한 재판이 진행이 되고요. 이것 또한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국내에 돌아와서 만약에 재판을 받는다. 그럼 미국에서도 지금 송환을 요청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미국에 가서 또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고요. 물론 이제 두 나라의 사법적인 형태상 기본적으로 그 한 나라에서 범죄에 따라서 처벌을 받고 실형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에서 처벌을 받는지 부분은 법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 그 검찰 사법당국 입장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자기들이 기소를 먼저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권도영 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한국에서는 기소가 되진 않은 상황입니다. 소위 말해서
대해서 수사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검찰에서 신병을 확보한 다음에 이제 기소를 하려고 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미국에서 이제 우리보다 앞서서 기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미국 쪽에서 먼저 인도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지금 권도영 씨 수사와 재판에 또 관심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테라 루나 사태에서 이제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해서 혹시 이게 피해 구제가 가능한지 이 부분에 관심이 높기 때문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요건 가능할지 그리고 이걸 위해서 좀 전제돼야 되는 수사 내용이 있다면 뭐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결국은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이 권도영 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이런 범죄 혐의를 받고 있지만 이게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처음부터 사기를 치거나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기 위한 어떤 행위들을 했던 것이 아니라 예.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사업 자체가 가치가 폭락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적인 이제 피해일 뿐이지 이거를 의도해가지고 기망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먼저 확인될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오게 된다면은 민사적으로는 불법 행위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로 인해서 손해 본 사람들은 당연히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예. 두 단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불법 행위가 성립되는가. 두 번째는 그 불법 행위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을 할 때 그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어야겠죠. 예.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는 사실은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이 실체적인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거기에 대한 법률적인 적용을 어떻게 할지를 봐야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아까 우리가 초반에 논의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다 이게 범죄인지를 밝혀졌고 피해액도 몇 조 단위인가 확인이 되는데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뭐 상당히 큰 금액의 보석금이라든지 이런 예. 것들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본인은 이제 다 폭락으로 모든 돈을 잃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과정들 그리고 뭐 호화 변화인단을 구성했다는 이야기들을 봤을 때는 과연 우리가 제대로 된 이 추징 보전을 하고 있는지가 좀 의문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보석을 이제 신청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한 채 있다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지금 본인의 이런 재산이 혹시 드러날 그런 가능성에 좀 대비를 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두 가지일 겁니다. 그거와 함께 보석금의 양을 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영향을 주기 위한 것도 있을 겁니다. 소위 말하는 아파트 한 채만 있는 사람과 수천억 혹은 1조 단위의 재산이 있는 사람의 보석금은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재판부로 하여금은 확인되지 않은 재산 규모를 가지고 보석금을 결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확인된 부분들을 바탕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앞서서도 국내에서도 뭐 이렇게 재산을 동결시켰지만 아직 파악되지 않은 그런 자산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좀 인출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도 의심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그러면 재산 규모가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 이거 숨겨진 재산은 없는지도 파악을 해야 될 텐데 이거는 가능할까요?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제 그거는 앞으로 우리 수사당국이 도달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는 이런 범죄 수익이라든지 범죄라면은요, 범죄 수익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여러 가지 불법적인 자금들이 가상자산 형태로 보관되거나 유통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근데 그런 자산에 대해서는 사실 국경을 넘나들어서 또 이동도 쉽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런 피해 보전을 위해 가지고 관련된 금액을 어떻게 동결하고 추징하는지, 특히 그 과정에서 해당되는 그런 이슈들에 협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어떠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력을 사실은 만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내에서 이제 관련된 수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기소가 돼서 거기서도 범죄인 그 송환을 해달라, 네. 재판을 위해 송환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미국에서도 관련해서 같은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그 수사를 진행하고 1차적으로 마무리하고 기소를 진행했다라고 하고 네.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사 의지가 없다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사실은 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신병을 확보하고 관련된 내용을 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기소를 해야 한다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기소 이후에는 수사하는 데 또 제한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예. 두 번째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짚어볼 텐데 지금 대선 넉 달 전쯤에 수사에 착수했으니까 1년 반 만에 결론이 난 겁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먼저 좀 짚어주시죠. 네, 양평 공흥지구의 개발 사업의 시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시행사가 개발 사업을 과정해서 결국은 개발의 이익에 따라서 개발 이익 부담금을 약 11억 원 이상 이제 양평구청에 납부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몇 차례 이의 신청을 거쳐가지고 이 부분을 면제받았습니다. 17억 4천여만 원이었다. 네. 이게 영원이 된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17억 4천만 원에서 0원으로 이제 줄어들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관련돼 가지고 준공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준공 기간도 늘어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원래는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들이 예. 있는데 이것도 사소한 변경 사항으로 해서 해당되는 공무원이 임의로 약 2년 정도 준공을 늦춰주는 것을 또 허가를 해줬습니다. 이 두 가지 정황을 가지고 결국은 이거는 굉장히 특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내용으로 이제 정치권의 관심을 가지고 고발이 이루어졌는데요. 예. 네, 결론적으로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이 혐의 사실이 있다고 봐서 송치를 했습니다. 예. 다만 이제 경찰의 송치 내용은 일단 조금 제한적인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17억 원에 달하는 이 부분의 부과금을 줄이기 위해서 이 사문서를 위조해 가지고 공사비 등을 부풀렸다. 당시 시행사 대표인 이제 시행사 대표가 부풀렸다라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이 있고요. 예.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해당되는 공무원이 어떤 적법한 절차들을 거치지 않고 연기해 준 부분이 있지만은 이 부분과 어떤 뇌물 혐의와는 직접적인 연결점을 찾지는 않았습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이제 이 시행사가 소위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처가의 분들의 가족 회사이기 때문에 예. 이제 이거에 관련돼 가지고 어떤 더 당시에 또 특혜를 하는데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고발되기도 했었는데요. 예. 결론적으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이제 각하가 되었고요. 그리고 원래 이제 이 시행사의 애초에 대표를 맡았던 이제 그 장모 최은순 씨 관련돼서는 이제 이번에 무혐의 의견으로 예. 송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처남이라고 할 수 있는 김씨 같은 경우에는 예. 당시 대표이사로서 공사비들을 부풀렸다라는 혐의점을 파악해가지고 검찰에 송치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일단 개발 부담금이라는 게 이게 개발이익이 적을수록 사업자가 내야 될 이 부담금이 적어지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 개발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공사 비용을 허위로 부풀려서 기재한 혐의가 있었던 거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사업 기한이 정해져 있었는데 이게 사업 기한이 지난 뒤에도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지금 양평군에서 뒤늦게서야 이 공사 기한을 또 늘려줬다, 소급해서 늘려줬다. 이 두 가지 쟁점이 맞습니다. 그런 예.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윤 대통령의 처남 같은 경우에는 이 공사 비용을 부풀려서 기재한 혐의를 받았고, 예. 그리고 양평군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혹시 뭐 유착 관계로 인해서 공사 기한, 사업 기한을 좀 늘려준 거 아니냐 이런 혐의를 받았던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이었던 거고요.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검찰에 송치가 된 상황이었는데 그 윤 대통령 장모에 대해서는 이제 혐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겁니까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사의 대표를 맡았었는데 등기 대표도 맡았었는데 왜 그러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경찰은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지금 혐의 사실의 핵심적인 내용인 개발 부담금을 부과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고 공사비를 부풀리는 과정들은 이제 2016년 11월 이후에 벌어지게 됐는데 이제 이 공사가 본격적으로 착공되기 전에 최은순 씨가 당시에 이제 대표이사에서 사임을 예. 해서 관여한 사실들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고요. 예. 또 별도로 고발된 사실 중에서는 또 이것을 농지로 예. 이제 취득해가지고 하겠다라고 한다는 목적으로 해놓고는 사실 다른 목적으로 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공소시효가 도과됐다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송치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최은순 씨가 소환 조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어도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들은 한 번씩은 다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은 피고발인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일종의 특혜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고요. 예. 또 분명 일반적인 경우와 어떻게 다릅니까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이런 형태로 뭐 피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어쨌든 피고발인 조사는 한 번씩은 다 이루어집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는 또 시행사의 어쨌든 간에 대표이사로서의 직함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 대표직을 사임한 다음에도 해당되는 회사 가족회사로서 어떤 관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조사해 볼 필요성도 있는데 일단은 서면 조사로만 그쳤다라고 합니다. 네. 봐주기 수사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경찰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결국은 이제 그 수사 방법에 대해서는 별다른 얘기는 없고요. 이제 왜 소환도 안 하고 서면 조사만 했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얘기는 없는데 적어도 경찰이 이번에 파악해서 검찰에 올린 그 실체적 진실의 내용을 보자면은 결국은 이제 이 사건의 핵심의 내용을 지금 전체 구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발 사업 전체가 양평군과의 소위 유착 관계에서 이루어진 어떠한 부패 사건인가, 아니면은 소위 말해서 이 시행 인가를 늦추거나 준공 기한을 늦추거나, 아니면은 이 개발 부담금을
이의를 통해 가지고 감액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떻게 부정한 방법을 쓴 것에 불과한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쟁점이 있는데 결국에는 경찰은 후자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부패나 이런 것이 아니라 뭐 부풀리거나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라고 봤고 그렇게 되면 행위 시점을 소위 말하는 그 개발 이익을 나중에 줄이기 위한 이의 신청 등의 과정으로 봤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앞서 이제 대표를 하다가 사임했던 최은순 씨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개발 부담금을 이제 줄이는 과정에서 혹시 뭐 유착이나 뇌물이 있었던 거냐, 그리고 이 사업 기한을 늘리는 과정에서도 혹시 유착 관계가 있었던 거냐, 이 부분도 들여다본 건데 요것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건가요? 네, 지금 어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은 적어도 뭐 그런 뇌물 혐의라든지 유착 혐의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인지를 하고 송치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처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문서를 위조해서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비용이 많이 들었다 이렇게 위조를 한 혐의를 받는 거고 그렇습니다.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왜 이 기한을 늘려줬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경찰에서는? 일단은 지금 경찰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은 이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 내용들을 하려면은 주변 주민들의 어떤 의견도 들어야 하고 부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건데 이것이 이제 준공 기한을 연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 아파트 입주자들한테 상당한 민원이 들어올 것을 예상해 가지고 그걸 피하기 위해서 경미한 사항으로 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즉 소위 말해서 이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이런 과정이 있어서 사업자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어떠한 편익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뇌물 등을 받고 부정한 처사를 한 것인가 아니면은 다른 이유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일단은 경찰은 그 부분에 있어서 뇌물점에 대한 혐의점들 대신에 다른 어떤 대다수의 다량의 민원들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당시에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세 번째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대장동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 지난 11일에 첫 공판 준비 기일 열렸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일단 참석하진 않았고요. 이때 첫 공판 준비 기일에는 어떤 절차들이 진행되는 겁니까? 네, 공판 준비 기일은 소위 말해서 이 공판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서로 논의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혐의 사실을 정리하고 쟁점들을 정리해보고 이제 그거가 관련돼 가지고 앞으로 공판을 뭐부터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논의하는 기일이 공판 준비 기일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현재 이제 이 재판에서는 지금 대장동 성남 FC 말이 다 나와 있는 것처럼 위례 신도시 대장동 성남 FC 관련된 이제 내용들이 다 들어가 크게 있고요. 크게 세 가지가 들어가 있고요. 사실 양도 지금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은 20만 페이지에 달한다 기록이 이렇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물론 송무 사건마다 다르긴 하지만은 형사 기록이 한 10,000페이지만 돼도 어느 정도 좀 두꺼운 편이거든요. 20만 페이지면 이제 굉장히 두꺼운 편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 재판 중에서 어떤 혐의 사실을 중심으로 사건을 먼저 진행할 것인지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그 두 번째로 어떤 재판부에게 변호인이 증거에 대한 의견도 제출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일단 1차적으로는 대장동 위례 성남 FC 중에서 검찰에서는 대장동 먼저 진행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반면에 이제 재판부가 최종적으로는 위례를 먼저 보는 걸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이 됐던 거는 결국 변호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얼만큼 이제 시간을 줘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었는데요. 변호인들이 워낙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증거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다 검토하고 의견을 내야 하는데 검토하는 데는 한 1년이 걸릴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했다고 합니다. 자료 검토에만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시간 끌기용 쪼개기 기소 아니냐. 그리고 수사 기록 너무 방대해서 이거 방어권 침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무슨 배경이 있는 겁니까? 이런 주장이. 네, 소위 말해서 이제 증거 인부라는 걸 합니다. 저희가 이제 공판의 첫 번째로 가면은 일단 혐의 사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혐의를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먼저 이제 재판부한테 이야기를 하고요. 피고인 입장에서는요. 두 번째로는 검찰이 증거 신청을 하게 되면은 증거 목록이 쭉 여러 가지 나오고요. 증거 목록이나 수사 기록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변호인은 그걸 보고 이 내용 중에서 어떤 거는 소위 말하는 부동의, 어떤 거는 동의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요. 진술 조서 같은 경우는 부동의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또 이제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증인 신문들이 진행됩니다. 소위 말해서 누가 언제 나와가지고 어떻게 재판이 진행될지 결정이 되는 거죠. 지금 변호인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기록이 다 봐야 하는데 기록이 20만 페이지나 되기 때문에 이거를 뭐 다음 기회에 가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변호사님 보통 20만 쪽이면 이거 자료 검토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예, 사실
20만 쪽이라면 지금 권수로는 지금 한 뭐 400건 된다라고 예. 이렇게 써 있는데요. 어떻게 검토하는지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은 사실 한 달 내에 검토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변호사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투입되고 여러 명이 쟁점별로 나눠서 한다면 조금 더 빨라지겠지만은요. 사실 굉장히 많은 양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상 검토가 불가능할 정도 양이 많은 게 방어권 침해가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반면에 또 검찰 입장에서는 해당되는 사건이 워낙 복잡하고 오래되고 다양한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일부러 안 내는 것도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이건 불가피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뭐 사건을 어떤 사건부터 다룰 것이냐 이것도 이제 신경전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과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해서 이걸 뭐부터 뭐 재판을 시작할 거냐 이게 중요한 문제인가요?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양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 20만 페이지 중에서 가장 많은 걸 차지하는 게 대장동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김만배 등에 대한 대장동 재판이 이미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는 대장동부터 먼저 진행을 해가지고 관련된 것들을 하기를 바란다라고 요청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예. 다만 이제 변호인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분량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대장동부터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면 안 그래도 부족한 검토 시간이 더 부족하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검토 시간이 적은 상대적으로 작은 사건에 대해 가지고 먼저 진행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결과적으로는 재판부는 이제 위례 신도시부터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쪽에서는 정진상, 김용에 대한 재판도 열리고 있는데, 근데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 진술이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어서요. 처음에는 그 남욱 변호사에게 2천만 원을 받아서 정진상 전 실장 그리고 김용 전 부원장에게 각각 1,000만 원씩 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재판에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일단 정진상 실장에게는 줬던 것 같은데 1,000만 원은 김용 아니면 내가 썼을 것 같다, 내가 썼던 것 같다라고 진술을 바꿨어요. 이렇게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게 앞으로 이재명 대표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뇌물이나 특수 사건에 있어가지고는 관련자, 당사자, 특히 공여자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목격자가 없고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탄핵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요. 우리가 가끔 이제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뭐 어디에 쇼핑백을 어떻게 두고 뭘 어떻게 가져가는지 재현도 하는 이유가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파악하고 얼마나 정확한지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는 물론 전체 진술에서 아까 말씀하신 진술이 매우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은 진술이 계속 번복되거나 부정확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는 그 부분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증거 가치가 확실히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 대장동 성남FC 이 재판이 공판 준비 기일이 이제 열린 거잖아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실관계를 다투는 재판은 언제부터 열리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사실은 거의 이 1심만 하더라도 최소한 한 3년 정도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총 그 그렇습니다. 기간을 보면 예, 소위 이 20만 페이지라면 거기에 진술조서도 굉장히 많다는 것이고요. 진술조서가 많다는 거는 그중에서도 보고 피고인 입장에서는 부동의할 수 있는 증거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소위 말하는 그 내용들의 조서에 당사자들이 다 나와서 진술을 하기 시작하면은 사실은 그 증인신문 기일을 아무리 빠르게 잡는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잡힐 수밖에 없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는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려면은 일단 첫 번째 이 공소 사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바탕으로 검토해보고 변호인들이 의견 진술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거를 인정할 수 없고 증거에 대해서는 이렇다라 얘기를 해야 하는데 지금 변호인들이 밝힌 거에 따르면은 이거를 검토하는데 1년은 걸릴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사실은 이미 그런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증인들이 나와서 이런 것들은 어쩌면은 좀 심한 경우에는 연말까지도 늦춰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 그 사건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